안녕하세요. 세상담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인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공장에서 7만 명짜리 노조가 어떻게 6개월 만에 무너졌을까요? 표면 보도만 보면 그냥 성과급 협상의 결과 같죠. 그런데 그게 진짜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숫자 2개만 들어보세요.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의 두 부장입니다. 입사 동기예요. 한 사람은 작년 보너스로 5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다른 한 사람은 600만 원입니다. 같은 사원증으로 들어가는 동료인데 100배 차이예요. 이게 우리가 매일 이름 듣는 그 회사 삼성전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제 2026년 6월 4일 오후 3시에 한국 최대 기업의 최대 노조가 과반 지위를 잃었습니다. 4월 말에 7만 6천 명이 넘었던 조합원이 2달 만에 5만 8천 명대로 줄어든 거예요. 1만 8천 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그것도 라인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채로요. 오늘 풀어보고 싶은 질문은 2가지예요. 첫째, 라인은 한 번도 안 멈췄는데 왜 사람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둘째, 이 100배 격차 누가 설계했을까요? 결론을 살짝만 미리 말씀드리면 6개월 뒤 평택 공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협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조가 가장 강했던 바로 그 순간에 노조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합의서가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주류 매체는 이걸 노노 갈등 프레임으로 다루고 있죠. 노조 이기주의가 자기 발에 걸렸다, 이런 톤이에요. 그런데 노노 갈등이라는 말은 노동자끼리 자연스럽게 부딪힌 거라는 뉘앙스인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요. 들여다보면 이건 만들어진 갈등이에요. 누가 만들었느냐가 진짜 핵심입니다. 표면, 동기, 결과 3단계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 4월부터 어제까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작년 4월에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노동조합인 초기업 노조가 4월 17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4월 30일 정부로부터 과반 노조 지위와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1969년 삼성 창사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과반 노조라는 건 회사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가입한 노조라는 뜻인데 그게 되면 법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회사가 직원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노조도장이 있어야 일이 진행되는 위치예요. 이 노조의 핵심 요구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것이었어요. 반도체 부서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6억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연봉까지 합치면 7억이에요. 일반 직장인 평균 연봉의 1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월급쟁이 수준이 아니라 작은 회사 사장 연봉이긴 합니다. 옆자리 신입사원이 점심값 아낄 때 그 선배는 보너스 하나로 강남의 집 알아보는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이때 경고문을 냈어요. 삼성이 이 요구를 다 들어주고 라인까지 멈추면 1년치 영업이익이 수십조 단위로 흔들릴 수 있다고요. 오죽하면 미국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이 직접 나서서 삼성 메모리 공급망이 안정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세계 최대 고객이 그걸 묻는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이미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다른 거래처를 떠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작년 4월 23일 평택 공장 앞에 직원 4만 명이 모였어요. 총파업 직전 결의대회였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죠. 다음번엔 진짜로 라인을 세우겠다. 평택 캠퍼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289만 제곱미터, 서울 여의도와 맞먹습니다. 거기에 180조 원이 들어갔고 일하는 사람이 7만 명이에요. 그 7만 명 중 4만 명이 공장 바깥에서 깃발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공장은 가동률이 절반만 떨어져도 하루에 1조 원이 그냥 날아가요. 5월 16일 이재용 회장이 김포공항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세계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요? 2019년 이후 7년 만에 대국민 사과였어요. 다음 날인 5월 17일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요. 재계에서는 총파업이 일어나면 손실이 최대 100조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왔어요. 하루 1조 원이 100조 원으로 부풀어 오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떠세요?
삼성이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것 같죠. 회장이 사과하고 정부는 칼을 빼들고, 그런데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사과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계산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5월 20일 밤 총파업 시작을 딱 1시간 반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결과였어요. 라인은 단 한 번도 안 멈췄습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부서는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 경영 성과급을 새로 만들고 앞으로 10년간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평균 임금 인상률 6.2%, 일주일 뒤 찬반 투표에서 약 74% 찬성으로 통과됐어요. 이 합의로 메모리 반도체 부서 직원들은 1인 평균 5억 6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적자 사업부 직원조차 최소 1억 6천만 원은 보장받게 됐어요. 겉으로 보면은 노조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합의문 안에 시한폭탄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폭탄이 정확히 6개월 뒤에 터졌습니다. 어제 2016년 6월 4일 오후 3시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가장 빠른 노조 붕괴가 기록됐어요.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수가 5만 8, 2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월 말 7만 6천 명이 넘었던 조합원이 약 40일 만에 1만 8천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과반 노조 지위 유지에 필요한 6만 440명에서 6천 명이나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한국 최대 기업의 최대 노조가 자기 무게를 못 견디고 무너진 셈이에요. 그것도 라인이 한 번도 안 멈춘 채로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시죠? 6억씩 받게 됐다는데 왜 노조를 떠났을까? 답은 그 합의문 5글자에 있었어요. 문제의 5글자는 이거예요. DS 부문에만. DS 부문이라는 건 반도체 부서를 말합니다. 반도체 만드는 사람만 5억 6천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요? 삼성전자에는 DX 부문이라는 또 다른 큰 부서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갤럭시 휴대폰, TV, 냉장고, 세탁기 만드는 부서입니다. 직원이 5만 명이 넘어요. 회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죠. 이분들이 얼마를 받았을까요? 600만 원입니다.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으로요. 같은 회사, 같은 사원증으로 들어가는 동료인데 한쪽은 5억 6천만 원, 한쪽은 600만 원. 격차가 약 100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갤럭시 만드는 김 부장과 메모리 만드는 이 부장이 입사 동기예요. 작년 연말 회식 자리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이 부장은 5억 6천만 원 보너스로 강남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김 부장은 600만 원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그 회식이 정상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죠. 노조가 협상을 잘못한 거 아니냐, 욕심을 부려서 결과를 망친 거 아니냐, 주류 매체도 대부분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작년에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가 삼성 협상 회의록을 입수해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 회의록 따르면 회사는 이미 작년 3월부터 협상 테이블에 격차안을 올려놨어요. 메모리 직원에게는 연봉의 600%가 넘는 성과급, 비메모리 직원에게는 그 10분의 1 수준만 제시했습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는 이미 두 부서를 다르게 대접하겠다는 선을 그어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5월 20일 최종 합의에서 그 격차는 10배에서 100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만약 회사가 처음부터 이 격차를 설계했다면 이건 노조의 협상 실패가 아니라 회사의 협상 설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설계가 왜 필요했는지 따져 들어가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조의 힘이 가장 셀 때가 언제일까요? 한 덩어리로 뭉쳐 있을 때예요. 7만 명이 한 목소리를 내니까 회장이 공항에서 고개를 숙였고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했고 엔비디아 회장이 공급망을 걱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7만 명 안에 100배 격차를 박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받는 쪽인 DS 반도체 부서는 만족해서 입을 다물어요. 못 받는 쪽인 DX 휴대폰 가전 부서는 분노해서 노조를 떠나거나 회사와 싸우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노조는 깨져요. 그리고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반 투표 결과를 자세히 보면은
이 설계가 더 분명해져요. 반도체가 중심인 초기업 노조 본진에서는 80%가 넘게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과 가전이 주축인 전국 삼성전자노동조합, 줄여서 전삼노에서는 찬성률이 20% 남짓에 그쳤어요. 같은 회사, 같은 합의안을 두고 한쪽은 손을 들고 한쪽은 등을 돌린 겁니다. 심지어 DX 부서 노조 측은 찬반 투표 자체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했어요. 기각되긴 했지만 같은 노조 안에서 서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꺼내든 거예요. 한 지붕 아래에서 내전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내전의 결과가 숫자로 드러났어요. 초기업 노조에서 1만 8천 명이 빠져나가는 동안 전삼노 조합원은 1만 6천 명에서 약 2만 9천 명으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동행 노조는 합의 직후 2,600명에서 어제 기준 2만 명 가까이까지 거의 10배 가까이 불어났어요.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초기업 노조를 박차고 나온 그 1만 8천 명이에요. DX 부서 사람들이 600만 원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노조로 옮긴 겁니다. 이제 그림이 좀 보이시죠? 한 덩어리였던 7만 명짜리 거대 노조가 합의 한 번에 3조각이 났고 그중 제일 큰 조각조차 과반을 잃었어요. 회사가 어느 노조와 합의를 봐도 다른 노조가 반발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회장 한번 고개 숙이고 성과급 한번 풀어서 노조를 영구적으로 약화시킨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을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과반 노조 지위 상실이라는 한 줄 뉴스로 끝나는 일인데 실제로 무엇을 잃었는지 들여다보면 그림이 훨씬 무거워져요. 과반 노조가 잃은 권한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법적 근로자 대표 지위. 둘째, 노사협의회 주도권. 위원장이 근로자위원을 직접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셋째, 단체협약 단일화 과정에서의 압도적 우위. 그리고 넷째,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회사가 자동화나 대규모 인사조정을 도입할 때 그걸 막거나 협상할 수 있는 단일 거부 카드. 표면적으로는 성과급 협상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회사가 자동화를 도입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카드예요. 자동화는 보통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어야 도입됩니다. 그런데 그 협약 상대가 셋으로 쪼개졌고 그중 가장 큰 노조조차 과반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작년 4월 10일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에 사내 메신저에 명단 하나가 돌았어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의 명단, 블랙리스트라고 불렸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료끼리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회사 편이냐를 두고 명단이 돌고 고소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눈에는 이게 좀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사람의 의지로 돌아가는 공장은 결국 사람의 감정에 의지해서 돌아가는 공장이라는 사실이요. 그런데 기계는 명단을 만들지 않아요. 기계는 파업하지 않고 성과급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개념만 짚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부분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무거운 지점이에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동화의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기계 한 대 들이는 값보다 사람을 계속 쓰는 값이 더 비싸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넘어서면 기업은 망설일 이유가 없어져요. 감정이 아니라 산수예요. 그리고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삼성 반도체는 2023년에 실제로 적자를 봤어요. 그때도 직원들 월급은 똑같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성과급 6억 9조까지 못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돈을 잘 벌 때는 직원들과 나누고 손해볼 때는 회사 혼자 다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한 번 올린 임금은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경영진 머릿속엔 차라리 사람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계산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삼성은 정확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황금알 낳는 거위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거위배 가르면 더는 알이 안 나온다는 그 우화. 그런데 지금 평택에서 벌어진 일은 그것과 좀 달라요. 거위가 자기 알값을 너무 비싸게 매겨서 농부가 거위 대신 알을 만들어낼 기계를 사오기로 한 그림이에요. 자, 한마디만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노조가 가장 강했던 그 순간 노조가 사라질 시간표가 같이 도장 찍힌 겁니다. 합의 지킨 건 올해의 성과급이었지만
앞당긴 건 내년의 로봇이었어요. 주류 매체는 이 사건을 여전히 노노 갈등 또는 노조 이기주의로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그림이 안 보입니다. 이건 노조 대 회사 얘기가 아니라 사람 대 시간의 얘기예요. 그리고 시간은 항상 회사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그럼 회사는 이 격차 설계를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답이 굉장히 일찍부터예요. 그리고 그 답이 평택 공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일과 맞물려 있다는 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작년 파업이 터지기 한참 전부터 삼성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023년 1월 삼성전자가 868억 원을 들여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4.7%를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드는 가장 앞서간 회사예요. 카이스트 휴보랩 출신 연구진이 만든 곳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35%까지 끌어올렸어요. 아예 자회사로 편입시킨 겁니다. 누적 투자액이 약 3,500억 원 콜옵션 만기까지 가면 지분이 58%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처음 들어간 868억 원이 어느 정도냐고요? 성과급 6억 받는 직원 140 보명분이에요. 직원 140 보명치 보너스로 앞으로 수만 명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회사를 통째로 사들인 셈입니다. 거기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는 조직도 새로 만들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만 집중하는 조직입니다. 올해 3월 삼성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MWC와 GTC 2016 무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자기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바꾸겠다고요. 쉽게 말하면 재료가 공장에 들어오는 단계부터 제품이 완성되어 나가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본 다음에 실제 공장을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위험하거나 단순 반복인 공정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넣습니다. 반도체 부서는 작년 말에 이미 디지털 트윈 센터를 만들어서 평택 공장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공장 울타리 바깥에서는 4만 명의 확성기 소리가 가득한데 울타리 안에서는 사람 없이 돌아가는 공장의 설계도가 한 장 한 장 완성되고 있었던 거죠. 2028년에 완공되는 새로운 PO 공장 라인부터는 AI와 로봇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2030년에는 아예 사람이 거의 없는 공장이 목표입니다.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도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한국이 먼저 도착하면 반도체 제조 단가에서 세계 1등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한국은 이미 산업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입니다. 자동화 챔피언이 더 빠르게 자동화한다는 뜻이에요. 이쯤 되면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이 떠오르실 겁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예요. 1950년 인구 185만 명, 미국 4대 도시였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자동차를 찍어내던 말 그대로 미국 자동차의 수도였죠. 전미 자동차 노조 임금이 일본 노동자보다 30에서 40% 높았고 연금과 의료보험까지 다 합치면 미국 자동차 빅3의 노동 비용은 도요타의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차를 만드는데 인건비가 2배면 그 차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고스란히 차 가격에 붙죠. 소비자들은 도요타를 골랐고 미국 공장들은 멕시코와 미국 남부로 빠져나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GM과 크라이슬러는 정부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고 2013년 디트로이트는 도시 자체가 빚더미를 안고 파산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이었습니다. 인구는 약 70만 명으로 줄었어요. 절반 넘게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디트로이트의 몰락이 그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도시는 결국 똑같은 길을 가요. 인건비가 생산성이라는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자보는 사람 대신 다른 답을 찾는다는 것. 디트로이트에서 그 답이 멕시코로 가는 트럭이었다면 평택에서는 전기로 움직이는 로봇인 거예요. 물론 평택은 디트로이트가 아닙니다. 삼성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1, 2위고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산업이에요. 하지만 작동하는 법칙은 똑같습니다. 70년 전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작동했던 그 법칙이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셈이죠. 단기 성과급 한번 풀어서 장기적인 사람 자리를 무너뜨린 겁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인이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공장에서 7만 명짜리 노조가 어떻게 6개월 만에 무너졌을까? 그런데 지금 보이는 건 질문 자체가 약간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던 건 노조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자리의 붕괴였어요. 큰 그림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 7만 명짜리 거대 노조가 영업이익 15%, 1인당 6억 원의 결과만 보면 노조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합의문 안에는 노조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100배 격차가 밝혀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1만 8천 명이 노조를 떠났고 과반 노조 지위는 무너졌어요. 그 사이에 회사는 로봇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2030년 무인공장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평택에는 가상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으로 지켜낸 성과급이 결국 자기 자리를 기계에 내주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이게 정말 승리일까요? 그 회식 자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부장과 김 부장 사이의 100배 격차. 그때는 그 격차가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보였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격차는 두 사람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기계 사이에 그어진 선이었어요. 5억 6천만 원도 600만 원도 결국 로봇이 들어올 시점을 결정하는 가격표였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고 가시면 좋을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이나 자녀분, 손주분이 다니는 회사가 디트로이트의 길로 갈지 평택의 길로 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신호예요. 첫째,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내 인건비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가? 둘째,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의 판단이 꼭 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규칙만 있으면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두 질문에서 답이 부정적일수록 자동화의 손익분기점은 여러분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5조짜리 파업이 가져온 결과물은 성과급 영업이익 10.5%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참 앞당긴 거였습니다. 어제 무너진 그 노조는 로봇이 들어올 자리를 가장 넓게 비워준 마지막 도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계가 사람보다 싸지는 순간 우리 중 누구의 자리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진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이 기계보다 비싸지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5년 뒤 평택 공장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의 일터에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분석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